아, 피곤타. 응? 집이 왜 이리 깨끗해? 어라? 밥이 차려져 있네? 누가 그런 건지 알아내야겠어. 우와, 너무 아름답잖아. 낭자 한눈에 반했어. 나와 결혼해 주시오. 사실 저는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 도성박 마포나루터 근처에 작은 떡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게라고 해봐야 초가집 한 칸에 나무 판자로 엮은 평상 하나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이 조그만 가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집 주인장이 만드는 찹쌀떡이 그야말로 일품이었기 때문이지요. 한 입 베어 물면 쫀득쫀득.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리면서도 고소한 맛이 혀끝에 감도는 그 맛이란 한양 장안에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떡장수 김간의 찹쌀떡만 한 게 없다네. 맞아. 그 떡 한 번 먹어보면 다른 떡은 입에도 안 대게 돼. 이 떡가게의 주인장 김덕수. 올해 나이 35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자면 한참 늦은 나이였지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장가를 가서 아이 둘, 셋씩 낳아 기르는데 덕수만은 여전히 노총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외모는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었습니다. 키는 평범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했지요. 떡을 찌느라 항상 땀을 뻘뻘 흘려서인지 머리는 늘 헝클어져 있었고요. 게다가 입버릇처럼 헤헤 하고 웃는 모습이 어딘가 모자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중매장이들도 덕수에게는 선뜻 며느리감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사람은 착한데 좀 그렇지 않나? 떡이나 만드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재주라고. 하지만 덕수는 그런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아쉬움이야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지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좋은 배필을 바라겠소. 그저 이렇게 떡이나 만들어 팔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게 내 분수지. 덕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닭이 막 울음을 터뜨릴 무렵이면 벌써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 쌀을 물에 담가 불리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덕수는 쌀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대여섯 번은 행궈냈지요. 좋은 떡을 만들려면 정성이 제일이지. 급하게 서두르면 떡 맛이 영 아니거든. 불린 쌀을 맷돌에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시루에 담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도록 쪘습니다. 부엌은 하얀 김으로 가득 찼고 구수한 쌀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지요. 찐 쌀가루를 꺼내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덕수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떡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떡은 말이야, 치대는 게 생명이지. 쿵, 쿵, 쿵. 덕수의 두 주먹이 찰떡 반죽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100번, 200번.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옷은 진작의 땀으로 흠뻑 젖었고 이마에선 땀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치대야만
그 특유의 쫀득쫀득한 식감이 살아나거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덕수의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온몸의 힘을 떡에 쏟아붓는 듯 했지요. 반죽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탄력이 생겨났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완성된 반죽을 한 입 크기로 떼어내 동그랗게 빚었습니다. 그 안에 고소한 팥소를 넣고 다시 동그랗게 만들었지요.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떡들이 소쿠리에 가득 담겼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면 덕수의 떡가게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덕수야, 오늘도 떡 좀 주시오. 나도 10개만. 아씨, 내가 먼저 왔다고. 떡을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는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생각에 벌써부터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떤 이는 오랜만에 먹는 별미의 입맛을 다시고 있었지요. 자자, 서두르지 마시오. 모두 드릴 테니까. 덕수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떡을 건네면서 정성스럽게 인사를 했지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들한테도 안부 전해주시오. 손님들이 떠나가고 나면 덕수는 평상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온종일 서서 떡을 만들고 팔다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거든요. 휴, 오늘도 다 팔았네. 덕수는 하루벌이를 세어보았습니다. 푼돈들이 손바닥 위에 쌓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하루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지요. 이 정도면 괜찮지. 덕수는 돈을 항아리에 넣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려야 할 텐데. 하지만 그건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35 노총각에게 무슨 인연이 있겠습니까? 저녁이 되면 덕수는 허름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가집 한 칸, 그나마도 지붕이 군데군데 새는 허름한 집이었지요. 혼자 사는 남자의 집답게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덕수는 찬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또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이것이 덕수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떡장수의 하루하루였지요. 하지만 곧 덕수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느 겨울날 한 노파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북풍한설이라 했던가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에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고 길거리는 한산하기 그지없었지요. 덕수도 떡을 만들기는 했지만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날 누가 떡을 사러 오겠어. 덕수는 한숨을 쉬며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시려워서 빨개졌고 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지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손을 비볐지만 추위는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에이, 오늘은 일찍 문 닫아야겠네. 덕수가 일어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비틀비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자세히 보니 허리가 굽은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옷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덜너덜 찢어진 때가 잔뜩 묻은 헝겊 조각들이었지요.
맨발에는 집신조차 없었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눈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기.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추위에 떨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덕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런 추운 날씨에 어디를 다니십니까? 노파는 덕수 앞에 섰습니다. 아니, 서기보다는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지요.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손이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서 죽을 것 같습니다. 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파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뺨은 앙상하게 마른 데다 광대뼈만 튀어나와 있었지요. 정말로 오래 굶주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팠어. 그 떡 냄새가 너무 좋았어. 그만. 노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늙은이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구걸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제발. 떡 하나만 주시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덕수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가난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처지였지요. 떡 하나가 아까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한 개를 공짜로 주면 그만큼 오늘 벌이가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덕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덕수는 황급히 떡 소쿠리로 달려가 떡을 꺼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3개를, 아니 5개를 보자기에 꽁꽁 싸서 노파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십시오.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죠. 노파는 떡을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노파는 떡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처님 같은 분이십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덕수는 노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두루마기를 벗어 노파의 어깨에 걸쳐 주었지요.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이 추운 날씨에 그렇게 얇은 옷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이건 괜찮습니다. 저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더 필요하십니다. 덕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지요. 노파는 떡과 두루마기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뭔가 알 수 없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인이시여. 노파는 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입니다. 쫀득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며칠간 굶주렸던 노파에게 이 떡은 그야말로 천상의 음식이었지요. 천천히 드십시오. 제하시겠습니다. 덕수는 노파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친어머니를 대하듯 다정하게 말이지요. 떡을 다 먹은 노파는 한결 기운을 차린 듯 했습니다.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살아났지요. 은인이시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노파는 자신의 품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 같았는데 잠시 후 노파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만 노파가 내민 것은 새끼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줄 끝에는 개 한 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개는 처음 봤습니다. 개였습니다. 온몸이 길고 더러운 털로 뒤덮여 있어서 눈이 어디 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털은 엉키고 뒤엉켜서 마치 걸레 같았고 군데군데 진흙과 똥이 묻어 있었습니다. 끼잉. 개는 구슬픈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마저 처량하고 가엾게 들렸지요. 이 개는 노파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주워서 키우던 건데 별로 쓸모는 없습니다. 집도 지키지 못하고 사냥도 못합니다. 그냥 밥만 축내지요. 노파는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밖에 드릴 게 없어서 떡값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하지만 덕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못생기고 쓸모없어 보이는 개라니 차라리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파는 자신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내놓고 있었으니까요.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덕수는 새끼줄을 받아들었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노파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 같던 노파가 갑자기 생기가 도는 것 같았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인이시여. 노파는 덕수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십시오. 덕수는 노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틀비틀 거의 쓰러질 듯 걷던 노파였는데 지금은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니,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마치 공중을 걷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지요. 저게... 덕수는 눈을 비볐습니다. 노파의 발이 눈 위를 걷고 있는데 발자국이 찍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착각하는 걸까요? 덕수가 다시 보려고 눈을 크게 떴을 때는 이미 노파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덕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겠지. 덕수는 손에 쥔 새끼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매여 있는 개를 보았지요. 끼잉. 개는 여전히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참, 못생겼구나. 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인연인데. 함께 살아보자꾸나. 덕수는 개를 안아들었습니다. 개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야윈 것 같았지요. 일단 집에 가서 밥이나 먹이자.
덕수는 남은 떡들을 챙기고 개를 안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수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덕수는 개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서니 추운 방 안이 덕수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피우지 않아 냉기가 가득했지요. 아이고, 춥네. 덕수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나무를 넣고 불씨를 일으키니 조금씩 방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추웠지? 덕수는 개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개는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지요. 먼저 씻겨야겠구나. 이렇게 더러우면 안 되지. 덕수는 물을 데워서 개를 씻겼습니다. 뜨거운 물에 개를 담그고 꼼꼼하게 털을 빗어주었지요. 엉킨 털을 풀고 묻은 진흙을 닦아냈습니다. 한참을 씻기고 나니 개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오, 그래도 이제 좀 나아 보이는구나. 털은 여전히 길고 숱이 많았지만 깨끗이 씻으니 흰색과 갈색이 섞인 부드러운 털이었습니다. 눈도 이제 보였는데 까만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났지요. 밥도 먹어야지. 덕수는 자신이 먹으려고 남겨둔 밥을 개에게 주었습니다. 자, 먹어라. 개는 밥그릇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맛있게 먹기 시작했지요. 하하, 많이 굶었나 보구나. 덕수는 개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개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둘이서 사는 거다. 잘 지내보자. 개는 덕수의 발치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따뜻한 방바닥과 포근한 이불. 개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지요. 덕수도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덕수와 개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만들었고 하루 종일 떡을 팔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집에 돌아오면 개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요. 끼잉, 끼잉. 개는 덕수를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그래, 그래. 나도 반갑다. 덕수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수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다녀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깨끗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나갈 때는 바닥에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이불도 개지 않은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릇들도 씻지 않고 쌓여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닥은 깨끗이 쓸려 있었고 이불은 네모반 듯하게 개어져 방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들도 깨끗이 씻겨서 정리되어 있었지요. 이게 무슨... 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끈따끈한 밥과 국, 그리고 나물 반찬까지. 마치 누가 저녁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았지요. 누가 여기 들어왔나? 덕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만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끼잉. 개가 조그맣게 울었습니다. 너 혹시 누가 들어온 거 봤니?
물론 개가 대답할 리 없었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뭐, 어쨌든 먹어야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간도 딱 맞고 반찬도 정갈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지요.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덕수는 끝까지 의아해하면서도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집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또 덕수는 이번에는 조금 겁이 났습니다. 도깨비라도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밥은 여전히 맛있었고 집은 깨끗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덕수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지? 어느 날 덕수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숨어 있어야겠어. 그날 덕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 앞에 도착한 덕수는 문을 열지 않고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누가 있을까? 덕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을까요? 갑자기 집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덕수는 눈을 크게 뜨고 창문 틈으로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개의 긴 털이 점점 짧아지더니 몸집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다리가 두 팔과 두 다리로 변했고 주둥이가 사라지고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지요. 눈부신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거기에는 한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덕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처녀의 아름다움이란 까만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허리까지 흘러내렸고 하얀 피부는 달빛처럼 빛났습니다. 눈은 초승달처럼 아름다웠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지요.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모습이 마치 선녀 같았습니다. 꿈인가? 덕수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처녀는 빗자루를 들고 방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작이 참 우아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지요. 바닥을 다 쓴 처녀는 이불을 개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개가 사람으로 변하다니. 처녀가 밥상을 차리는 것을 보고 나서야 덕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덕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지만 처녀는 이미 덕수를 알아챘습니다. 처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덕수와 처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처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덕수는 황급히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해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계속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이지요.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들키면 안 되는데. 처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발, 잠깐만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덕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처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지요. 덕수는 처녀에게서 한 발짝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저는 김덕수라고 합니다. 떡장수로 살아가고 있지요. 처녀는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순수함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겁나지 않으십니까? 처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닌 것을요.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놀랍기는 하지만 무섭지는 않습니다. 덕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제 집을 이렇게 깨끗이 해주시고 밥까지 차려주시니 처녀의 얼굴에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월화라고 합니다. 월화. 덕수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달과 꽃이라는 뜻. 참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덕수는 방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월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덕수도 그 맞은편에 앉았지요. 저는 월화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람이었습니다. 덕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5년 전, 저는 평범한 처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서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지요. 월화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는 병약하셨습니다. 저는 바느질품을 팔아서 근근히 살아갔지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월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것을 만났습니다. 그것, 이라 하시면? 요괴입니다. 덕수는 움찔했습니다. 붉은 눈에 검은 털로 뒤덮인 무시무시한 요괴였습니다. 그것은 산속 동굴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쳤지요. 월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것에게 붙잡혔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요괴는 저에게 저주를 걸었습니다. 내 놈은 평생 짐승으로 살아라. 사람의 모습으로는 단 한 시즌 동안만 변할 수 있도록 해주마. 그것도 한낮에만 이라고. 그렇게 저는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 동안 저는 개로 살았습니다. 산속을 떠돌며 쓰레기를 먹으며 사람들에게 쫓기며 월화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사라진 후 병이 더 깊어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 모습이라 어머니를 만날 수도 없었지요. 그렇게 살다가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데려가 키워주셨지요. 비록 쓸모없는 개였지만 그러다 당신을 만난 겁니다. 월화는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 할머니에게 떡을 주셨지요. 돈도 받지 않고 두루마기까지 내주시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진짜 착한 분이시라고. 이런 분이라면 제가 도와드려야겠다고.
그래서 낮에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 집안일을 한 겁니다.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월화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처녀가 요괴의 저주로 개가 되어 5년을 살아왔다니. 월화 낭자. 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저주를 풀 방법은 없습니까?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요괴를 죽이면 됩니다. 저에게 저주를 건 그 요괴를 죽이면 저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덕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그 요괴를 죽이겠습니다. 월화는 깜짝 놀라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십니다. 요괴를 어찌 평범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덕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월화 낭자. 아니, 덕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화, 제발 제 신부가 되어 주십시오. 월화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월화를 보는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덕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월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월화의 아름다움에 반했을 뿐만 아니라 월화의 착한 마음씨, 은혜를 갚으려는 그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떡장수에 불과합니다.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이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월화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요괴든 뭐든 물리치고 월화를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월화는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월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월화는 훌륭한 분입니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개로 살면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을 줄도 아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제 신부가 되어 주신다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월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덕수 나으리. 월화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천한 몸을. 천하지 않습니다. 덕수는 월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화는 제게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월화가 말했습니다. 요괴를 물리치고 제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기꺼이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덕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괴를 물리칠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월화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괴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덕수는 턱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무술도 할 줄 모릅니다. 칼도 제대로 휘두를 줄 모르지요. 하지만 덕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떡은 만들 줄 압니다. 그것도 아주 잘.
덕수는 밤새도록 궁리를 했습니다. 요괴를 물리칠 방법, 떡을 이용한 방법. 덕수는 자신이 만드는 떡의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쫀득쫀득하다. 찰기가 엄청나다. 끈기가 있다. 그래. 덕수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다. 다음 날 덕수는 월화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요괴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을 잡아먹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도 좋아하겠군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쫀득한 떡을 만들어서 요괴에게 먹이는 겁니다. 떡을요? 네. 하지만 보통 떡이 아닙니다. 덕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만드는 떡은 원래도 쫀득하지만 더욱 더 쫀득하게 끈기가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쫀득하면 목에 걸릴 수도 있겠군요. 월화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덕수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요괴가 떡을 삼키다가 목에 걸리면 숨을 못 쉬게 될 겁니다. 그 틈을 타서 공격하는 거지요. 하지만 월화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요괴가 그 떡을 먹을까요? 먹게 만들어야지요. 덕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제 떡 솜씨를 믿으십시오. 한 번 맛보면 누구든 빠져드는 맛이니까요. 월화는 덕수의 그 자신감에 조금씩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그날부터 덕수는 특별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쌀을 찧었습니다. 쿵쿵쿵 방아를 찧는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지요. 반죽을 치댈 때도 평소보다 2배, 아니 3배는 더 오래 치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덕수는 숫자를 세며 떡을 쳤습니다. 팔이 아파서 떨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화를 위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300번, 400번, 500번. 드디어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반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쫀득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쭉쭉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왔지요. 찰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덕수는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작은 떡이 아니었습니다. 주먹만 한, 아니 사람 머리통만 한 큰 떡을 만들었지요. 이 정도 크기면 요괴 목에 걸릴 거야. 떡 안에는 특별한 것을 넣었습니다. 월화가 구해온 산삼뿌리를 갈아서 넣었습니다. 단맛을 내고 요괴를 유혹하기 위해서였지요. 이것만 있으면 덕수는 완성된 떡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쫀득함도 최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정말 달콤하고 구수했지요. 누가 봐도 먹고 싶어질 만한 떡이었습니다. 이제 요괴를 찾아가야겠습니다. 덕수는 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북쪽 산. 그곳에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요괴는 그 동굴에 살고 있습니다. 월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위험합니다. 덕수는 월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화는 아직 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괴가 월화를 보면 알아볼 겁니다.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덕수는 떡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짊어졌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월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꼭 살아 돌아오십시오. 물론입니다. 우리 혼례를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덕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북쪽 산을 향해 걸어가는 덕수의 뒷모습을 월화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무사하시길. 북쪽 산은 음산했습니다. 나무들은 죽어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고 땅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새 소리도 짐승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저 바람 소리만이 으스스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덕수는 산을 오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곳이군. 한참을 걷다 보니 큰 동굴이 보였습니다. 동굴 입구는 어둠에 잠겨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섬뜩하고 차갑고 두려운 기운이. 덕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겁내지 말자. 월화를 위해서. 덕수는 용기를 내어 동굴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거기 누구 계십니까? 덕수의 목소리가 동굴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르르르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굴 안에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개의 붉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눈이었습니다. 타오르는 듯한 붉은 눈. 점점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요괴였습니다. 키는 사람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온몸은 검은 털로 뒤덮여 있었고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번쩍였지요. 얼굴은 마치 곰과 호랑이를 섞어 놓은 것 같았고 입에서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기에에 요괴가 괴성을 질렀습니다. 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무섭다. 하지만 덕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월화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지요. 저는 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 요괴가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 맛있는 떡을 만들어 왔습니다. 덕수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커다란 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떡에서는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퍼져 나왔지요. 요괴의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냄새가 괜찮군. 요괴는 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만든 떡입니다. 덕수는 떡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난 떡입니다. 한 번만 드셔보십시오. 요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는 것이냐? 저는 떡장수입니다. 좋은 떡을 만들면 누구에게나 먹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덕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 떡은 제 최고의 작품입니다. 강하고 위대하신 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괴는 덕수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크크크. 그래. 나는 강하고 위대하지. 요괴는 떡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커다란 발톱이 떡을 낚아챘습니다. 좋다. 먹어보겠다. 요괴는 떡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정말 향이 좋구나. 그리고는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아, 입 안에는 날카로운 이빨들이 즐비했습니다. 마치 톱날 같았지요. 요괴는 떡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씹기 시작했습니다. 오, 요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너무 맛있다. 떡의 쫀득쫀득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요괴의 입안을 사로잡았습니다. 산삼의 향이 코를 찔렀고 찰기가 혀를 감쌌지요. 더 있느냐? 요괴가 소리쳤습니다. 네, 있습니다. 덕수는 또 다른 떡을 꺼냈습니다. 요괴는 두 번째 떡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덕수는 요괴에게 계속 떡을 먹였습니다. 요괴는 정신없이 떡을 먹어댔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맛있다, 맛있어. 덕수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마지막 떡이었습니다. 이 떡은 다른 것보다 더 크고 더 쫀득했습니다. 덕수가 가장 공들여 만든 떡이었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제일 맛있습니다. 요괴는 눈을 반짝이며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좋아.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넣었습니다. 커다란 떡이 요괴의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괴는 떡을 우걱우걱 씹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떡이 너무 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끈적이고 찰쳤지요. 요괴는 떡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꿀꺽. 하지만 떡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괴는 다시 삼키려고 했습니다. 꿀꺽, 꿀꺽. 그러나 떡은 요괴의 목에 딱 붙어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괴의 눈이 커졌습니다. 떡이 목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캬. 요괴는 목을 움켜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다. 덕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미리 준비해 옮긴 장대를 꺼냈습니다. 장대 끝에는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달려 있었지요. 이것으로 끝장을 내겠다. 덕수는 있는 힘껏 장대를 휘둘렀습니다. 퍽. 쇠꼬챙이가 요괴의 목을 찔렀습니다. 기에. 요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떡 때문에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요괴를 찔렀습니다. 요괴는 덕수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숨을 쉴 수 없어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발톱을 휘둘렀지만 덕수를 마치지 못했지요. 월화를 괴롭힌 죗값을 받아라. 덕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쇠꼬챙이를 깊이 찔렀습니다. 푸식. 쇠꼬챙이가 요괴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요괴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쿵. 요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동굴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덕수는 숨을 헐떡이며 요괴를 바라보았습니다. 요괴는 죽어 있었습니다. 해냈다. 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요괴를 물리쳤습니다. 월화. 이제 월화가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어. 덕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월화, 월화. 덕수는 집 문을 활짝 열며 소리쳤습니다. 해냈어. 요괴를 물리쳤어. 하지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월화. 덕수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개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월화, 나야. 요괴를 죽였어. 이제 저주가 풀렸을 거야. 하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불안한 마음에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월화, 괜찮아? 개를 쓰다듬는 순간 확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덕수는 눈을 가렸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방 안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덕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탄했습니다. 월화.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월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저주가 완전히 풀린 것입니다. 월화의 얼굴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피부는 옥처럼 하얗고 부드러웠고 눈은 별처럼 반짝였지요. 머리카락은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입술은 장미꽃처럼 붉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화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개로 변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지요. 덕수님.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월화. 덕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저주가 풀렸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5년 동안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약속했지. 저주가 풀리면 내 신부가 되어주겠다고. 덕수가 말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월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덕수와 월화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가난한 떡장수의 혼례였기에 성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혼례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덕수야, 축하하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어디서 만났나?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구만. 덕수와 월화는 행복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덕수와 월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노파였습니다. 그날 눈 오는 겨울날 떡을 구걸하러 왔던 그 노파 말입니다. 할머니, 덕수는 반가워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노파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노파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펴지고 굽은 허리가 펴졌습니다.
누더기 옷은 하얀 도포로 변했고 지팡이는 빛나는 지팡이로 바뀌었지요. 세상에, 덕수와 월화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아니, 이제는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선이었습니다. 아니,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너희들을 축복하러 왔느니라. 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수, 너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떡장수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착했느니라. 굶주린 노파를 보고 아낌없이 도와주었지. 그리고 월화, 너는 5년 동안 저주에 시달렸지만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느니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고운 마음씨를 가졌지. 신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너희들이기에 내가 시험을 한 것이니라. 시험이라니요. 그렇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시험하고 싶었느니라. 덕수는 가난한 중에도 남을 도울 수 있는지, 월화는 어려움 속에서도 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두 그 시험을 통과했느니라. 신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황금빛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빛은 덕수와 월화를 감쌌습니다. 이것은 나의 축복이니라. 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덕수, 너의 떡은 앞으로 더욱 맛있어질 것이며 집안은 번창할 것이니라.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하게 살게 될 것이다. 월화, 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을 낳을 것이며 가정은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치 꿈처럼 덕수와 월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신이었구나.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신의 축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덕수의 떡 솜씨는 날로 발전했습니다. 한양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소문이 났지요. 김서방네 떡을 먹어봤나?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이야.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덕수는 떡가게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한 가게가 어느새 커다란 떡집으로 변했지요. 일꾼들도 여러 고용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가난했던 떡장수는 이제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공짜로 떡을 나눠주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지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변해서는 안 돼. 옛날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지. 월화도 훌륭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집안을 꾸려나가는 솜씨가 뛰어났고 덕수를 잘 도와주었지요.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덕수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복동이라고 짓자. 복이 가득한 아이가 되라는 뜻으로. 월화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복동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착했고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지요. 2년 후에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순이라고 부르자. 순수하고 곱게 자라라는 뜻으로. 가족이 늘어날수록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덕수와 월화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도와야 한다. 그래야 복이 온단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수와 월화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어느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덕수와 월화는 마루에 앉아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지요. 그럼요. 어찌 있겠습니까? 월화는 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나도 그렇소. 덕수도 월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했소.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날처럼 반짝였지요. 멀리서 손주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떡 주세요. 덕수와 월화는 웃으며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두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큰 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다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